정말 무서운 말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그렇죠. 여기는 맞고 저기는 틀리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얽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 종속 변수가 되고 독립 변수를 뭘로 넣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네. 현재. 예. 이게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같은 지역에 같은 데이터를 놓고 네. 출생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변수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네. 변수가 선행지표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로도 뭐 아무리 공분산 돌리고 뭐 하고 아무리 그 기술적으로 해도 단일한 결론, 아니 단일한 결론이라기보다는 설득력 있는 단일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에 인구의 이 변화율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한 게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2015년부터가 상당히 두드러진 것 같아요. 예. 물론 2000년에 들어와서 두드러지기 시작했지만 지금 같은 출산율이 0.6으로 0.7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한 초입의 단계의 징조가 2015년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지금 출산율, 예.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조출산율하고 출생률하고 합계 출산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변화 추세를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징후를 느끼기에는 이제 네. 2015년, 2000년대 중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재생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자 한 명이 예. 여자 한 명을 낳으면 네. 그러면 이제 인구가 재생산된다라는 그렇죠. 건데 이 재생산 기준이 되는 게 이제 합계 출산율 2.0입니다. 네. 적어도 자녀 2명은 낳아야지 그 중에 한 명은 여자니까 그 2.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게 1983년, 84년입니다. 1984년. 예. 네. 이미 그때 이거는 인구는 주는구나. 이 정도로 계속 출산이 유지가 되면 인구는 앞으로 줄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람들이 못 느꼈던 거는 어머니가 될 여성들이 많았어요. 여성의 예. 수가 예, 성비가 여성의 수가 많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이제 지나고 한국 전쟁 지나고 하면서 여성의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남성도 많았죠. 인구가 네. 많았기 때문에 출산율이 2.0 밑으로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여전히 많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80년대보다 인구가 더 많이 태어나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내내 준 게 아니라 90년대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출생아 수만 보면은 네. 출생률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제 인구가 준다는 것들이 이제 인구학적인 지식으로는 나오는데 이게 지금 주변에 보면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감각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 정확히 말하면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네. 저출산 고령화, 뭐 정부 기본 대책이라는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을 했죠. 제가 62년도 출생이니까 70년도에 들어와서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네. 하나하나 잘 기르자라는 표가 네.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의 실패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국가가 국력을 나타내는 것은 예. 결국 인구 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저들이 당장 보는 게 중국이 예. 14억, 예. 인도가 14억 플러스 알파. 예.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나라는 연구를 한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특히 이제 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출산과 관련된 이론들은 원래 인구학에서 잘 못했어요. 인구학에서 출산은 그러니까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특히 경제학적인 기여가 굉장히 큽니다. 네, 경제학에서 그렇죠. 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네. 그 인구학에서 이 경제학에서 있었던 이론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모델링을 한 거는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 아니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거에 대한 현상은 계속 파악을 했지. 네. 왜 태어날까, 왜 낳을까, 누구는 낳고 누구는 안 낳고 이런 건 뭘까에 대해서 네. 그렇게 사회, 문화, 가치, 경제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검토 단계예요. 10년 넘게 미친 듯이 검토를 했거든요. 출생이 왜 이럴까, 전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답은 없다. 어. 그러니까 출생의 단일한 모델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게 뭐 N차 방정식이 되든 어떤 방정식이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반복 가능하게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모델은 없구나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그렇죠. 여기는 맞고 저기는 틀리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얽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 종속 변수가 되고 독립 변수를 뭘로 넣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예. 이게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같은 지역에 같은 데이터를 놓고 네. 출생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변수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네. 변수가 선행지표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로도 뭐 아무리 공분산 돌리고 뭐 하고 아무리 그 기술적으로 해도 단일한 결론, 아니 그 단일한 결론이라기보다는 설득력 있는 단일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네. 게 지금 이제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망했을까? 정책 실패일까? 뭐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럼 과연 정책이 성공한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 출산과 관련된 정책에서 성공한 모델은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산하 제한이 제대로 성공을 했고, 성공한, 예, 네. 그렇게 갔으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말씀들을 갖다 요약을 하면 이게 인구수 가치 자체만으로는 가치 판단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인구가 준다, 인구가 는다, 인구가 많다, 적다 이런 걸 이제 인구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텐데 이 인구 현상만 갖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갖다 판단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이게 단적인 예로 1960년에 인구 센서스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과잉 인구, 농촌의 잠재적인 실업률 그러면서 노동력을 갖다가 해외로 이민을 보내야 된다, 뭐 산하 제한도 실시할 그렇죠. 만하다, 뭐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인구 2,500만이면 지금 반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인구가 많은 거죠, 그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인구가 많은 게 많다 적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치가 들어가려면 네. 어떤 조건 하에서 많다, 뭐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많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력 인구가 줄어든다, 줄어들어서 문제다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학교 시설이나 교육 시설 대비로 학생이 너무 적다. 그렇죠. 아니면 학생이 너무 많다. 너무 이런 많다. 식으로 앞에 조건들이 붙습니다. 네. 이 조건에 따라서 같은 시대에서도 어디는 문제고 어디는 괜찮고 뭐 어디는 안 좋고 어디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이 인구와 얽혀 있는 생태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한 방향으로 가치 판단을 내리기도 힘들고 네. 이게 종합적으로 모였을 때 이게 위기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씩 따져보는 그런 좀 이렇게 생각하고 종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하면 저출산이 좋은 섹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네. 어떤 식으로 이 사회가 가치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야 되는데 그럴 장이 이때까지는 별로 없었죠. 아까 뭐 경제하고 보건복지 이렇게 얘기했듯이 예. 각각 이제 이 칸막이나 아니면 분야별로 합리성이 다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네. 서로 그걸 종합해서 판단 내리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 저출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저출산과 얽혀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 사인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노동 인구랑 연결돼서 저출산을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지배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는 지금 네. 현재에서 네. 이 저출산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거에서 이 키포인트는 아무튼 이 경제적 노동 시장에 대한 이런 재표 문제, 대응 문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 예.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기 시작한다. 예. 2025년부터. 또 뭐 지금 출산율이 0.72인가 뭐 73이다. 예. 앞으로 0.6대로 내려간다. 이게 노동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보건복지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각 부처가 인구 문제, 여성가족부도 포함해서 인구 문제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막 틀어져 있거든요. 예.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인구 대응 TF팀을 구성하든지 부총리급으로 정부의 예산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맞는지 요거부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게 예.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정부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임 박사님은 이 문제를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예, 역사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인구와 관련돼 가지고 처음으로 재부처, 범부처가 단일한 목표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거는 예. 그 1977년도의 수도권 재배치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인구가 오지 마라, 사람들이 오지 마라라고 하는 강력한 정책이 77년도에 나왔고, 그 77년도에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76년 전부터, 그러니까 76년, 75년 준비를 많이 했었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당시 이제 무임소 장관, 지금 정무장관이 이제 그 키를 잡고 이제 네.
모든 부처가 거기에 다 정책적인 그 협력을 갖다가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별거 다 한 거죠. 공장 총량제니 아니면 대학교 정원 뭐 거기다 맨 밑에 가면은 거기 그 피임 도구에 들어가는 고무 재질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일일이 전부 다 작업을 해가지고 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산하 제한도 가족계획도 가족계획협회나 기타 등등도 그때 이제 그 개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82년도부터 뚝뚝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집중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당시에는 경제기획원이 있을 때 EPB라고 하는 강력한 게 있었던 시기였고, 근데 그 시기를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 못하죠. 라는 겁니다. 지금 네. 현재. 그러니까 지금 TF팀에서 그냥 위원회급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실무진들이 모여가지고 정책 조율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진짜 그렇죠. 목적이 딱 하나 있고 네.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다들 각오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건데. 리더십이 대단할 예, 때였죠. 예.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출산율 올라가지 않으면 각오해라라는 말을 법무처한테 할 수 있는가? 못하죠. 예, 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때의 통치 방식이 지금도 먹힐까라고 하면 굉장히 의문인 상태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당시에는 계획의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국토 계획 그렇죠. 아니면 경제 계획. 근데 지금은 계획이 아니라 전략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나리오를 잡아요. 그래서 무슨 시나리오 상으로 어떻게 갈 거고 어떤 네. 시나리오를 결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게 나오면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유연한 체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계획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에서 예. 전략과 집행이라고 하는 그 유연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있는데 예. 이걸 예전에 있는 계획 마인드로는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시대적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획이 망가진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획대로 안 됐기 안 됐기 때문에, 때문에, 예.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해보고 반응 보고 그때 다시 결정, 반응 보고 다시 결정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워낙 네. 빨리 바뀌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 TF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피드백을 줄 건지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 쪽에 그 신경망처럼 만드는 작업이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집행에서 효과를 보기 위한 단위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예. 그런 그 조직 개편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70년대 리더십과 지금의 리더십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70년대는 계획의 뭐 시대, 예. 경제기금이라고 하는 강력한 재정을 쥐고 있는 하나의 그 기관이 존재를 했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하나의 수직적으로 하달이 되면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영이 되던 그런 시기였지만 지금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이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이 상당히 유연화됐다. 그래서 이게 힘들 것이다. 아마 하나의 팀으로 하면. 자, 그럼 이제 그다음 문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통계를 내는데 이 전부 다 국가 통계예요. 예. 국내 통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국가 통계로 보는 것을 가장 기본 예. 통계로 하고 그다음에 더해서 국제 통계를 제가 좀 예. 넣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인들 가운데 예. 출산을 하고 그렇죠. 예, 이런 통계까지 다 집어넣는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현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다민족 같은 그 다문화 사회에서는 네. 하고 있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 허점들이 많아서 그래서 감히 이제 이렇게 주장은 못하지만.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단일 민족이다 아니면 네. 이 국가 안에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나오는 것들로 인구학적인 지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다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인구 이동도 이제 국제 이주라든지 이런 그 이렇게 제도화된 이주뿐만이 아니라 잠깐 여기 와 있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 사람인 겁니다. 주재원으로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예, 관광객도 심지어 서울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머물고 거주 개념으로 이제 그 생각을 갖다가 좀 바꿔야 되지 등록된 주소지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건데 통계는 다 등록된 주소지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렇게 한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출산이 장소를 갖다 지금 갑자기 뭐 캘리포니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들을 갖다가 이제 좀 넓혀놓은 상태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학적인 지식만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통치의 측면 아니면 경제를 지배하는 그런 그 지배 엘리트 측면 아니면 네. 정부의 측면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인구를 갖다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구를 바라보는 그 기준에 그러니까 그 측면이 개인 측면도 있습니다. 내가 애를 안 낳는 이유 뭐 이런 식의 그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별 사람들이 느끼는 개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이게 섞여버리면 논란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이데올로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출산이 적다. 그러니까 아이가 저출생이다. 네. 출생자 수가 확실히 줄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게 문제다라고 나온다면 그거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 민간에서 사회적인 문화적인 걸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그것들을 갖다 놓고 보면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장 내가 지금 결혼도 못 하고 있고 아이도 낳기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국가에서 뭐 그렇다면 뭐 이민을 갖다 찬성해야 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갑자기 그건 이데올로기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논의 자체가 그 지금 아이를 낳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굉장히 잘 풀릴 수 있고 하나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몇 가지 요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논문도 나오고 미디어도 네. 탑니다. 그런 거랑 정부가 저출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아니면 그 사회가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 차원에서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의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좀 별개의 영역으로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층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감안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젊은 분들이나 이제 가임 여성 분들에게 질문을 설문조사를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서 여쭤보면 대부분 응답이 그러세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애를 놓는 게 좀 두려가 된다. 두 번째는 우리 둘이가 그냥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는 신세대지 과거 세대가 아니다. 굳이 자녀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좀 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고 싶다. 라는 응답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비중은 그냥 있다 보니까는 자녀가 없이 살게 됐다. 그냥 기타 의견이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정부의 관점과 개인의 관점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달라야 되는 부분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의 일관된 정책으로 또는 개인의 국민의 욕구 또는 바람에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측면이 되게 이제 힘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국가 정책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 정책이 반영돼서 이제 실제로 효과를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짧다면 짧고 좀 길다면 긴 이렇게 효과를 보는데 그 나타나는 시간, 이 시간 동안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시간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출산과 관련돼서는 그 시간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이 바라볼 땐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장기로 가면 난 죽어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파국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범위 때문에. 예. 그래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가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장기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해서는 국민들한테는 의미 없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안 좋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섞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조금 이제 큰 호흡에서 보자. 그러면 인구와 관련돼서 장기 정책으로 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권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아이를 못 가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장기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유아와 관련된 그런 정부 지원 패키지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필요한 얘기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금 초단기로 지금 당장 우리는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논의의 장이 앞에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그런 모습들로 이제 꾸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지역 국가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인들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복지제도 그러면 막 북유럽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과연 이들 국가들의 인구 출산율이나 출생률이나 이런 뭐라 그럴까 사망률 이런 거는 훨씬 지표상으로는 좋아 보이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표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또 상대적인 얘기죠. 2.0 밑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예, 2.0 밑인데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져 덜 있다. 떨어졌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율이 낮아졌다가 오르기도 했다. 역사적인 경험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보여주긴 하죠. 네. 예. 그럼 학술적으로 뭐 복지제도가 반드시 인구 출산율과 예. 뭐 이런데 직접적인 상관성은 크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복지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보면 일자리, 일자리. 정규직이나 아니면 일자리 안정성 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남성이 이제 480일까지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출산휴가를 써가지고 예. 장기간 이제 1년 넘게 아이한테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애가 12살 되기 전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복직도 가능하고 뭐 그러니까 편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자리 자체가 문제인데 출산휴가 갔다 와서 복직하는 것들을 허용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출산휴가 이후에 네. 자유롭게 사회에 다시 진입하는데 어떤 장애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직장이 망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거거든요. 경제 구조 자체가 안정된 국민 경제 일자리 시스템으로 계속 가거나 스웨덴이나 이런 북구처럼 인구가 적은 국가에서 네. 그러니까 적은 국가 이게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작은 인구라도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 그럼 네. 복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이제 그 직업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작은 인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경제 시스템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굴러가는 국가에서 적용됐던 그런 좋은 장치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왔을 때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 힘든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타가소 정책도 그렇습니다. 타가소도 이제 워크베이스하고 홈베이스하고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이를 집 근처에다 맡기고 직장에 가느냐 아니면 직장 다 가서 맡기고 일하고 이렇게 나가는 어느 게 네. 더 좋냐 갖고 논쟁을 갖다가 한참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나오는 것 그러면 직장이 유지가 돼서 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죠. 뭐 예를 들면 택배 기사 같은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노동 환경에서는 이게 타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구조, 경제 구조에 맞춰서 그러니까 아동을 키우는 아이를 키우는 육아와 관련된 정부 지원이 맞춰져야 되는데 유럽은 그동안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였단 말이에요. 네. 사회 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막 바뀌고 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 변화를 못 쫓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고 다이나믹한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회의 작동을 잘했던 장치를 하나둘씩 가져오는 것보다는 네. 여기에 맞게 어떤 장치를 개발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유럽도 아니면 미국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시각인 겁니다. 방금 그 말씀을 주셔서 독일과 프랑스가 경우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독일 경우에 상당히 그 국가 정책이라는 게 인구 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물론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 최근 프랑스의 극우주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프랑스의 무슨 어떤 거시적인 정책 중에 상당히 미스가 많은 거라는 걸 가정을 한다면 오히려 독일 쪽이 조금 더 관심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럽에 계시면서. 예, 확실히 지는 대륙이죠 거기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굴러가지 않는구나라는 걸 갖다가 체감하기로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를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진화를 시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씩 하나씩 역사적으로 쌓아놓은 그 층들이 깊어요. 제도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굴러가요. 왜 그럴까요? 시스템이 결국은 뭐 여러 가설이 있겠죠. 가설이 네. 있는데 그 경제적인 인구 통치 실패라고 봐요.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쉥겐 조약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서로 그 사람과 물자와 돈의 자유로운 네, 흐름, 이동. 네. 이동을 갖다가 보장하는 게 쉥겐 예. 조약이었는데 이 쉥겐 조약 이후에 유럽에서 막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적절한 곳으로, 그러니까 그 일할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어느 정도 자유시장을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이 시장의 역사는 좀 뿌리 깊어요. 그렇죠. ILO까지 갑니다. 예. ILO가 이제 1920년대 만들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국제 이주가 자유로운 게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라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지 사람들을 갖다 가둬 놓고 일자리를 배분하면은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나온다. 이게 1차 세계대전의 교훈으로 생각을 해서 네. 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갖다가 이제 그 꿈꿨던 그런 이상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네. 이상이 있는데 네. 그 이상이 그대로 이제 재현이 됐습니다. 네. 재현이 되고 나서부터 국민국가 시스템 하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게라고 했던 그 시스템 하에서 보장받던 이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웰페어 스테이트가 만들어진 게 이제 3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이 자유로운 인구 이동이 만들어 놓은 이 이상향하고 이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의료보험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네, 이주 노동자가 얼마나 쓰네, 뭐 이런 것으로 논란거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국민 국가로 해서 뭔가 이득을 주는, 국민한테 이득을 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안 듣기 시작하면 불만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깨져나가는데 그걸 갖다 사회적으로 갈등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유럽적인 아니면 국가 단위 아니면 도시 지역 단위로 나오는 이런 그 조치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각자가 하겠죠. 예, 그럴 때 이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멀티 스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여러 스케일에서 움직이는 그 보살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위기가 나오고 그 위기를 대처하는, 그러니까 그 대처하는 방식도 되게 다양한데 사회가 건강해지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해지고 서로 소통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그 공론장의 그 이상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독일 쪽에 많았죠. 하버마스부터 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요 공론장이 다 깨져버려요. 어제 나랑 토론하던 애가 오늘은 다른 도시에 가 있고 그 도시에서 공론회에 뛰었던 사람들의 새로운 액터들이 나오고 막 이래 버리면 공론장 자체가 형성되는데 한참 걸립니다. 대도 또 무너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언론이 시시각각 바뀌는 거예요. 사회 여론이나 기타 등등이. 그렇게 되면 이것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실험이었던 거고 국민 국가에서 자유로운 인구 이동의 그 국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약간의 그 순간적인 그 진통이었냐 아니면 이게 지금 계속 문제로 나올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도시 네. 차원에서는 아주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임동근 박사님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의 정의라 할까요? 액션? 공리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출산율이 작다, 사망률이 많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라고 하는 이 인구 문제 이슈 중에 하나가 미래의 인구 이동의 시스템을, 네트워크의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운 것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들어가고 경계 개념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인구의 중요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 요인 중에 국제화하는 마인드, 다시 말하면 시민들과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 울타리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우리 것만 가지고는 지낼 수가 없다. 예. 이제 이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다 지금 고민을 해야지만 사실 출산율 문제와 초고령화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갖는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중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유럽이 이제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그 출산 정책, 그다음에 독일의 출산 정책, 뭐 스웨덴이나 아니면 네. 다른 나라의 출산 정책들도 대부분 다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경제하고 이렇게 자본의 자유로운 국경 간의 이동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활발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들이에요. 네. 그래서 효과를 본 거죠. 지금 효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였고,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 변화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예, 그때 정확하게 잘 들어갔던 정책들이 지금 잘 되느냐? 그렇진 않죠. 이건 완전히 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출산율도 엄청 떨어지고 있고, 그렇겠네요. 예,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가 거의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것 같은 예. 그런 상황인 거죠.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